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정치 클래스라고 하니까 강의처럼 왜 안 해주시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은 지역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지역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생각을 나눠보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일방적인 강의를 넘어서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뒤에 권우문, 홍순원 두 분 패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가족푸.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와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방송 앱으로도 함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 설정을 부산으로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청취자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분들을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하시거나 곳곳에서 만나게 되시는데,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피한다, 아니면 부딪혀 본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크랩 헛에서 제공하는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주까지 사연을 받아보고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 우편으로 발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나 불교방송 앱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불교 방송 앱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설정을 부산으로 해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송 이후에도 의견 남겨주시면 참여가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로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은 오늘도 똑같이 두 분 패널들에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분들,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다 부딪히고 만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피하십니까? 아니면 만나시는 편이에요? 저는 조금 피하는 주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릴 때는 맞지 않아도 참고 배려하고 존중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한다는 자체가 좀 힘들다 보니까 네. 조금 피하는 주의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정치하는 이후의 생각과 또 정치 이전의 생각이 다르지 않고 저의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피하면 사실은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왜 그 특이하게 좀 독특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왜 저럴까 하는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하지 않고 그분들과 항상 한번 대화해보고 싶은 그런 쪽입니다. 저는. 네. 네, 그리고 정치를 한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죠. 피할 수가 없잖아요. 군 박사님 앞으로 정치 안 할 모양인데 아니면 정치... 결국은 누구든지 만나서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하지 않는 거잖아요. 들어만 줘도 상대방은 50%는 본인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추가로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리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두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들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말씀이 올라오셨는데 1946번은 피하지 않고 부딪혀 본다라고 홍순원 청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다뤄볼 텐데요. 헌재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도. 자, 지금 최종 선고가 다가오는데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가오는 시점에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네. 네. 크게 두 가지 관점이죠. 네. 첫째는 윤석열 내란 수계 파면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다음 주는 결정이 될 것 같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심에서 14일이 걸렸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변론 종결 11일이 걸렸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적정한 기간은 다음 주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결론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인용이 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 관세 폭탄,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가서 대화할 창구도 없고 그래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만큼 우리는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장에 나가보면 사실은 8시 이후에는 손님이 없어요. 우리도 나가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이 경제 문제 회생 이게 시급하다. 이 결론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안정적인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시민들 관점 또 국민들은 바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 혼란, 정책적인 혼란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충우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이 더 전국을 더 불안정하게 하는 부분 같고 이번 달 3월 달이 행복한 달이 될지 아니면 악몽 같은 달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는 행복한 3월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절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전국 대학의 시국선언, 그다음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투쟁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수층의 강한 결집이 있고 거리 투쟁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부산 시민들께서도 일부러 토요일, 일요일 서울로 상경하셔서 많은 분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시고 우리 홍바성에 계시는 해운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 기장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분들에게 상당히 감사드리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한 보수를 표방하는 그 당의 국회의원도 지난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와 더불어 단 한 분을 빼고는 모두가 현재 법을 지키지 않는 반헌법적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동조 세력이 바로 권 박사 같은 이런 참신한 정치인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서울에 시위를 하러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법을 현재 헌법을 우리가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따지고 있는데 그리고 전 국민이 그날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안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 사실들을 모두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재판 결과와 우리가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 내란숙의 윤석열을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옹호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모르는 청년들,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도부 그리고 심지어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반성 한마디 안 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행위가 과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거꾸로 볼 것이냐 그걸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자와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대결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아니, 저는 헌법재판관들은 명확하게 법대로 판결하실 거라는 저는 이게 인정하시 법대로 지키자는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 3월 26일 날 2심 재판 판결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법을 안 지켜서 정가 사법이라든지 지금 재판이 12개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법을 안 지켰다는 말씀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내란 수계라는 말씀은 검찰에 지금 내란 수계라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지만 아직까지 검찰 결정이 공소장에 내란 그래서 수계라는 이 게 명시가 되어 검찰장의 있습니다. 수계에 내란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어떤 형상이냐면 곽정돈 특전사령관에 대한 해유 논란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내란죄로 엮겠다는 이 오염된 정언들도 보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대피 논란에도 지금 언론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유리창 깨고 국회 입장을 언론이 냈을 때 가만히 있는 이유는 그게 언론에서 더 이상 거론할 만한 거리가 못 되기 때문에 아니죠. 가만히 저는 있는 생각할 것이죠. 때는 아니죠. 요거는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부각돼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꾸 제한된다는 자체는 어떻게 눈치를 보고 있다. 저는 그래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그게 행복하는 건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법적인 결론은 내란 수계란 자체가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판결도 나오지도 않았고 어찌 보면 다음 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의 문제지 지금 내란 수계란 프레임을 이게 지금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내란죄 수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거는 완전 프레임을 잡고 선동하는 개념이다. 검찰이 조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그 기소를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를 받아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는 재판은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것이고, 지금 내란 물론 대부분 판결 날 된 것도 때까지는 지금 잘못됐다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구속도 지금 그 불구속으로 나와야 되는데 구속된 상태도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구속돼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법을 지키는 자와 법을 지키지 않는 자 이것은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되면 결정을 하니까 그때 잘 지켜보시고 예. 우리 권 박사께서는 그 부분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고 제발 권 박사 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그 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야기라면 서로 본인들이 지지하는 분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살면서 지금 법 한 번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대서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대통령이 된 시작부터 탄핵이라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먼저 이재명과 대표와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계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12.3 내란 계엄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이 혼란에 빠진 사항이 벌써 3개월에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더 그렇죠. 부산은 그동안의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그 와중에 내란 계엄이 발생이 되었고 내란 계엄으로 인해서 시장은 완전히 말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윤석열 내란 수계가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헌재의 인용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이 국가 위기의 극복이 빨리 된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이제는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국민들 60% 이상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인용이 빨리 되기를 희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나를 도와달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지금 그게 옳습니까? 진정한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사과를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내 편을 들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의 편을 들어라. 그리고 법을 어기는 이런 일은 진행하지 말고 정말 안정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게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으로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40%, 50% 어제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 50% 가량이 지지한다는 그 부분이 여론조사 나왔을 때는 그럼 50%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51% 정도 나왔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어제 나온 상태가 나는 있으니까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보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내란 수계다 이라면 그 내란 수계의 동조자들이라고 하면 51% 지지하는 분들도 국민들도 그럼 다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그 수계라고 그 내란을 지지하는 인원이라고 생각할 수 말씀 있습니다. 잘하셨는데 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란 수계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50%든 60%든 지금 제가 법을 어겼으면 내란이라는 이야기는 책임을 아직까지 지고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이라는 말은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 재판 검찰 과정이고 공소장에는 분명히 내란 그래서 수계라고 지금 표현이 돼 내란이라는 걸 있다라는 했을 때 것입니다. 제가 지금 증거 자료인 각종석 특전사령관과 그다음에 말도 잘안 박선원 되네요. 국회의원 그 홍장훈과의 그 증언 자체가 지금 오염됐다는 부분이 어찌 보면 현재 그 절도라든지 현장범에 대한 부분을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고 재판 넘어갔을 때는 그 죄가 있더라도 이렇게 기각되는 상황처럼 지금 재판에 대한 증언들이 지금 오염된 상태를 누가 믿고 가느냐 이것도 기소된 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보는 지금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보면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나 그리고 똑같이 앞으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뭐 홍 시장님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또 오세훈 시장님 뭐 이런 분들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옹호 세력입니다. 옹호 세력. 그 옹호 세력이 뭡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국힘을 이끌어가는 지도부는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 옹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옹호하는 거니까 똑같이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후에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니, 홍 박사님께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뭐가 있습니까? 총 들고 국회를 아니, 그거는 들어간 그- 사실 그게 그것만 무슨- 해도 거기 헌법적인 헌법 위반이죠. 몇조 몇 항이라는 게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헌법 77조 1항 음. 보세요. 헌법 77조에 한번 들여다 보시고 내란죄를 말씀이십니까 지금? 헌법 72조? 78조도 한번 87조도 다시 들여다 보시면 국가 내란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 내란죄라는 거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 지역에서 장시간이든지 일반 관공서라든지 무슨 공격이라든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폭동 사태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내란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부분에서 판단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을 위법한 지난해 부분과 12월 3일이 검찰의- 전쟁 중이었습니까? 북한이 쳐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아니면 명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29번에 대한 그때 홍 박사님도 말씀하신 상권 분립이 돼야 된다는데 입법부의 지금 폭주 자체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거의 마비시킬 정도로 갔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에 대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내란죄냐 아니냐는 건 헌법재판소도 내란죄라는 부분을 뺐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위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래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내란죄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내란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때 우리 그것을 홍 박사님께서는 헌법 내란 내란 77조와 행위라는 말씀하셨기 헌법 때문에 87조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저희도 드리고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지킨다, 뭐 한다, 국민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지도부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볼 때 좀 중간 입장인 부분을 스탠스를 하고 있는 거고 지도부가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중간적 입장이 아니고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선동이란 이야기가 국무총리를 이 단어 지냈던 자체가 황교안 전 총리께서 모 대학 정문 앞에서 연설하는 걸 들었습니까? 도대체 그분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국가 내란이고 그게 바로 국민을 선동하는 자,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줘야 내란이라는 될 말을 국가 자체는 지도자가 폭력적인 그렇게 폭동이라는 가서는 안 이야기가 꼭 된다라는 들어가 것이죠. 있는 거고요. 내란은 제가 말씀드린 내란이라는 자꾸 프레임하고 지금 선동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많이 노는 선동이라는 이야기 요즘은 계속 이 선동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자체는 의도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내란이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내란은 현실적으로 12월 3일 날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모두가 뭐 다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 그래서 기가 찬 거죠. 자, 대통령이 자, 왜 국가 대통령에서 내란을 왜 일으켜서 두 분 내란을 패널 일으킬 수 분들 있는지 제가 제가 개입했다는 것은 라디오 생방이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열띠게 두 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개입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일단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 생방송은 여기서 저희들이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열띤 토론 이야기들은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당부드리고 두 분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 많이 주시고요. 또 비방하는 그런 메시지는 조금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조금 전에 열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간단하게 시작되면 마무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 지역 정치권, 지역 경제,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도 중앙 정치권의 안정은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저도 지금 네, 말씀드린 게 우리 홍 박사님께서 말씀드렸던 법 위반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재명 대표의 이 법 위반 상황이 너무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법과 원칙을 위해서 하자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무슨 그 준비를 작정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상당히 아니, 오늘 강성적인 발언을 하셔서 저도 깜짝 이게 좀 당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예. 당대표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오면 좋겠다. 전과사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과사범을 뜯어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유일하게 정확한 전과 한 개는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음주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건 잘못했다고 천명을 했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개는 한번 뜯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사법부에 대한 분거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 박사께서 여러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중앙당 지도부에서 얘기하고 극우 보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아닙니다.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안타까운 부분보다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 저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고 제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우리 홍 박사님께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약점이 되는 부분도 방어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좀 지양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저는 행복할 날이 3월 26일 날 2심 선고 판결이 있으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에 다시 한번 좋은 희망 사항으로 느끼고 싶고 그때 한번 4월 달이 될 때 어떻게 누가 행복한지 악몽이 될지는 그때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확률은 제로다. 헌법재판관 8명 8대 0 인용 결정 사항은 불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이야기를 만약 예. 그게 기각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중에도 위기입니다. 어제 보셨죠? 포천에 전투기 2대가 날아가다가 폭탄 8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 그거는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지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바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3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국정을 챙기지 않고 있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도 아유, 그거를 우리는 증거하는 게 그렇게 그거는 얘기할 수 너무 좀 있다는 심한 말씀이고 예. 사람이라는 게 실수가 할 수 있는데 어제 전투기 사건은 우리 말하는 사고입니다 사고. 그게 만약에 포천 시내에 그거하고 지금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가 결부시킨 거는 사실 말씀이 안 맞는 그렇지 거고. 않죠. 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서리스타 장군이 일개 국회의원 몇 명에 의해서 그렇게 힘들게 지금 그 구속된 상태에서 있는 거는 저는 연민적인 부분이 그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인간으로 봤을 때 저는 어제 녹취록을 듣고 나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분들이
이 정치의 어떤 휩쓸림에서 누구에 의해서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그 엮어버린다. 내란죄를 엮어버린다는 이 말을 했다는 자체도 저는 좀 마음이 아팠던 기가 있고요. 네. 거기에 나도 그 방송을 들었는데 네. 거기에 곽 전 사령관이 얘기한 것 중에 법 위반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을 얘기를 하라고 한 것이지. 그 양심선언을 해라는 이야기와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 것이지. 근데 당신이 법 위반을 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서 아니죠. 정언을 해달라. 아니죠. 내란죄라는 거를 엮는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내란죄로 엮는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거는 협소하게 이해를 하지 말고 광의적인 해석을 하면 그거는 구속되는 사람도 엮는다라는 것이고 작은 일에 연루가 된다라는 것도 또 엮인다라는 거예요. 그때 12.3 끝나고 나서 12월 6일에서 12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김병주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박범계 국회의원하고 몇 명이서 유튜브에 지금 촬영하기 전에 통화했던 내용이라서 그 내용에서 나왔을 때 자기가 요원과 의원과 끌어내라는 이 한마디 몇 마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검찰에 구속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곽종건 특전사령관에 의해서 그다음에 홍장원에 의해서 대필된 어찌 보면 메모집 한 장짜리 때문에 이 두 명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돼서 검찰에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12.3이 끝나고 나서 12월 6일 날 내란죄라는 걸 엮어버린다면 군인들도 내란죄라는 부분을 알 겁니다. 무기징역이 사형이라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죄송합니다. 말씀이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저도 12월 3일 날 대한민국 국민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봤습니다. 그게 엄연히 총을 들고 들어간 국회의사당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간 그 사실 그리고 지하층에 단전을 한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헌법 위반이고 그게 국가 내란을 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발 인식 좀 하고 저도 TV를 봤기 때문에 TV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TV를 보고 나서 어떻게 12월 3일 내란이 2시간 후에 내란이 해제되고 나서 12월 6일 날 내란죄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리 잡혀서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에게 이렇게 엮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지 저는 그게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갔는지 누구의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나중에는 꼭 확인을 하고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특검을 하자고 했잖아요. 내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반대를 했고 그리고 총리도 결국은 반대를 했고 현재 최대행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밝히려고 하면 특검 수용하면 되죠. 그리고 내란죄 누가 공소장에 썼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왜 내란죄를 썼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 편입니까? 편을 따지자고 하면 잘못된 편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쪽으로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윤석열 정부에 더 가까운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공소장에 내란죄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 사실을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이 정언했던 이 메모 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 지도부에서 주장하는 것, 여러분들 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지식청이라고 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장하는 것, 그리고 역사 강사 전모 씨가 떠들고 다니는 것, 똑같은 지금 주장들을 우리 권 박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주장한다는
그 이유가 저희 쪽을 우리 아스팔트 우리 거구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구의 뜻이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집단이죠. 어떻게 거구를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생각하십니까? 법을 지킵니까 지금? 아니요. 왜 거구라고 이야기하죠? 법을 안 지키니까. 제가 봤을 때 종북 좌파들이다. 민주당이 전부 다 종북 좌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 홍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북 좌파는 법을 어긴 사람들이 그 해당하는 법을 어긴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에 한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존재하고 대공수사 담당할 수 있는 국정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경찰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대공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국정원이 대공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자, 지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간첩이라고 표현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25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북한과의 관계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경제에 맞습니다.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보를 빼나간다든지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간첩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든 걸려들 수 있는 그런 범위의 법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북 좌파라고 계속 표현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법을 어긴 국가보안법을 어긴 해당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인정하고 처단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를 싸잡아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은 잘못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법을 어긴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이후에 아니 거구라고 표현하신 부분에서 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겼단 말입니까? 거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현재 법을 어기는 사실이 아닙니까? 선동 윤석열 내란 선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법을 어기는 겁니까? 내란 계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 법을 그분들도 어기는 국민이에요. 국민인데 거구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그 3.1절 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그 다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법을 다 어긴 거구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어떤 법을 어기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뭐 내란 동조자들? 내란 수괴를 동조하는 행위가 결국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게 다 모였던 그 일반 우리 국민들 자체가 전체가 다 법을 다 어겼다고 지금 판단하신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체는 아니겠죠. 여기에는 거구라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이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셔서 돈 받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 민주당도 우리 알고 보면 그 한국 노총도 참석할 때는 누구 말씀대로 돈을 어떻게가 식사비라도 약간 들고 간다는 이야기가 받고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 노총이 아니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요? 민노총도 그렇고 민노총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계시는 분한테 여쭤보는 분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 기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구라는 부분에 유언비가 아닙니다. 거구라는 부분에 돈을 받고 움직이고 한다지만 지금 해운대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분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젊은 30대에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법을 어긴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우리 홍 박사님도 정말 그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사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구가 법을 어기는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범을 동조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진짜 이거는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실 문제고 권 박사께서 제발 정신 좀 차리면 좋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가 저희가 헌법재판소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래들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해서 저희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저희들 그 최종 선고가 나면 충분히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좀 아껴두겠습니다. 오늘 아,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너무 나눠보고요. 공 박사님 공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네. 그 다음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다 보면 또 혼자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기사들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논란이 좀 됐었어요. 어제 홍순원 위원장님께서는 현장도 다녀오셨는데 우선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어제? 네, 어제 이제 이재명 당 대표께서 부산을 방문한 목적은 북극 항로를 개발을 하는데 우리 부산 그리고 울산, 경남 이 동남권 지역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달라. 네.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미래의 가치고 그리고 또 항만 물동량을 우리 부산이 중심지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일본 등 주변 국가에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당 대표 국회 연설 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차원으로 부산을 위해서 내려오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 자리에 또 지역위원장으로서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저도 동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제 그저께 신문에서는 이슈는 이재명 대표님이 상당히 잘 만들어 가신다. 거의 그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그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내려오셨을 때 그 박영준 시장님과 면담을 할 때 사실 부산에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하고 산업은행 이전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큰 이슈였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때 산업 이전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하신 것도 지금 민주당이 보류 중이고 지금 허브 도시 특별법안에는 부산의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 산업 분야까지 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든다고 하셨으면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던 북극 항로 개척이나 이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다 포함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내려오셔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조금 부산 시민들에게 조금 덕이 되고 그 이재명 대표님에게도 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사실 이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을 제정해주고 그 안에 북극 항로를 개입시켜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협치해서 가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끝내는 그에 대한 무응답으로 그냥 아무 효과 없이 그냥 다시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권 박사는 언론만 보고 지금 본인의 생각을 결정한 듯한데 어제 내가 현장에 가 있었고 그 현장 분위기는 네. 실제로 당 대표가 내려오기 전에 부산시와 나름 조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의제들이 그렇죠. 그 과정에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북한 항로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북극 항로. 네. 그렇죠. 네. 북극 항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네. 또 부산시의 지원 방안이나 또 민주당에서 해야 할 일과 또 민주당에서 지원할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자고 해서 당대표가 부산시장과 만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는 물론 박형준 시장은 부산광역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죠. 네. 앞서 얘기했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 관해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급한 건 맞죠. 그렇지만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은
우리 부산시에서 TF를 12월 달에 만들었으니 따지고 보면 그건 우리한테 맡겨놓고 나머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게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서로 당초 약속과 맞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또한 부산 시민이고 또 부산에서 구청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산업은행 부산 가져와야죠. 네. 그리고 글로벌 혁신 허브 도시. 허브 도시죠. 네. 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통과되는 것이 시민의 관점에서는 저도 찬성하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제 같은 분위기에서는 한 걸음 박 시장께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대화를 한 이후에 이 문제를 따로 의논을 했더라면 또 다른 성과도 기대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권 박사 말씀하신 대로 무응답을 말씀을 했는데 그 무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무게와 박형준 시장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의 당 대표입니다. 국정을 논하는 분이죠.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부산 광역시정을 관리하고 논하는 분이시죠. 그런 입장에서 그걸 1대1 차원의 관점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당대표의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광역시만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광역시도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도시들과의 상호 연관 관계라든지 또 중앙정부와의 부딪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당대표의 말 한마디의 무게와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시장의 말 한마디 하는 무게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부분 존중을 해드리는데 저는 아직까지 지금 3월 26일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공당 대표로서 가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힘을 가진 사람이 약자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그만큼 공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면 아까 일개라고 할 수도 있고 작은 도시의 부산광역시의 그 시장하고 급이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좀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경제도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부산에 대한 조기 대선이란 그것 때문에 내려오셨을 때 조금 더 깊은 분명히 내려오셨을 때 박영준 시장이 이에 대한 말을 꺼낼 것이라는 예상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조금 협상이라는 보다 그 담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좀 부산의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좀 부정적인 평가도 좀 희석될 수도 있고 저는 좋은 방향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거였고 그래서 조금 어제 내려왔을 때 조금 담화하고 난 후에 이제 박용진 시장에 대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이라든지 이것도 부산에 있는 여야가 합의돼 가지고 올라가고 지금 국회에 상정된 문제고 하니 부산에 있는 민주당에 지금 계시는 그 당협위원장들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북극 항로도 개척하는 그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같이 가면
이게 어쩌면 한 개로 연결되는 거지 두 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거든요. 물론 네. 물론 권 박사 말씀하시는 부분에 많은 부분 이해가 가죠. 부산 시민의 관점인 저 입장에서 네, 당연하죠. 이해가 되지만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당 대표가 부산 그 신항에 방문을 했다. 그리고 북극 항로는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다. 그것은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나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평소에도 이 서민 경제라든지 국가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당대표 연설 때 그렇게 복잡한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의 지역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다라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돌파구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북극 항로 이 부분을 우리가 민주당이 앞장서서 개척을 하자. 그러면 중앙정부도 따라올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어제 내려온 것이지 대통령 선거를 관점에 두고 내려오는 그런 얍삽한 수단을 쓰지 않는다라는 걸 권 박사는 그러면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북극 항로에 대한 개척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약간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부산에 대한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 걱정이 돼서 내려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만약에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물류적인 거 하나 아니면 또 다른 물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네. 자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하는 전기 항로는 30일에서 40일이 걸려요. 네. 부산항에서 출발했을 때. 그런데 북극 항로를 선택을 하면 며칠이 걸리냐 하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 단축이 됩니다. 어디를 갈 때 말씀이십니까? 북극 항로를 선택을 예. 할 때 어디? 그건 유럽 중심 항인 네덜란드 노테르담 항이 가장 중심 항이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 주변 국가들의 가장 가까운 항구가 네덜란드 노테르담 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적인 단축이 되죠. 시간적인 단축이 되면 물류 비용이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선박 하나가 요즘은 큰 선박은 한 대에 컨테이너 24,000개 내지 27,000개까지 적재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선단도 운영을 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국적선사들이 대충 뭐 한 10,000개 정도 선적을 해서 그 유럽까지 간다라고 계산을 해도 열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차는 아무리 길어도 50량 70량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선단은 10,000개에서 20,000개를 적재를 해서 유럽까지 그것도 열흘에서 보름이나 줄여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물류 절감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당대표가 고민하고 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 항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부산항은 전체 물동량에서는 세계 7위로 떨어졌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최고 3위, 2위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실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7위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권 박사 잠깐 얘기했잖아요. 환적 화물. 우리 부산 신항은 환적 화물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항만이거든요. 이 환적 화물도 우리나라는 2등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1등은 이미 싱가포르 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적 화물이라든지 우리 신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북극 항로에 많은 기능들을 부산 신항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라는 거죠.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나면 그때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가지고 오는 장점들. 그다음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자, 선용품들. 그러면
북극 항로의 중심 항이 부산 신항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변 국가들에 있는 특히 일본 서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대만이라든지 중국 일부 항만들, 이 항만들에서 환적해 오는 환적 물류들, 이 물류들에 관련된 선박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해협을 다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선용품들, 기름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식자재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또 조선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의 하나조선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현대 등등 이런 조선이 신조도 건설할 기회가 커지는 것이고 북극선단이 개척이 되면 그리고 또 수리조선의 부분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일자리를 우리는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북극 항로 개척으로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환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에즈 운하를 좁게 가는 것보다 더 짧은 거리를 유지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북극 항로 개척 같은 경우는 지금 빙하가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환경적인 부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주변에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이 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에서 원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이라는 특별법 안에 물류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싱가포르나 유명한 1,2 물동량을 가진 싱가포르라든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항만에 가지고 있는 그 도시들을 따라가겠다 하기 위해서 이제 부산시에서 가장 급한 그 일이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기 북극 항로 개발도 이 허브 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언제든지 포함시켜서 항로 개발하고 물동량을 연결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저는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너무 협의적인 거고 좀 강의적으로 볼 때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되지 않나.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 박사님, 그것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저 자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부산의 모든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아파트에 사인 용지가 왔을 때 저도 서명을 했고요. 또 현수막도 제가 걸었습니다. 그 글로벌 혁신 도시에 관한 것 말고 산업은행 부산 유치에 대해서는 저도 현수막도 걸었던 그런 실적이 있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북극 항로의 개발 문제도 글로벌 혁신 도시 특별법에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담음이 어떻게 했냐. 그런 부분들은 보세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그러면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부울경 메가시티 기억나죠? 김경수 시장이 먼저 이야기했던 거야. 부울경 메가시티 먼저 김경수 씨 연합 알고 있습니까? 도지사가 먼저 언급해. 저도 그거는 찬성했었습니다. 제안을 했죠. 그러면 2018년도에 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이 소위 말하는 특별연합 법이 2000년도에 통과됐다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국회로부터 전면 개정이 됐거든요. 그 전면 개정된 내용 안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특혜 사항들을 모두 다 담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잖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70개 사업을 부울경이 모여서 선정을 하고 그 70개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됐느냐면 35조 원이나 억이나 되었습니다. 그 35조 억을요 누가 날렸습니까? 2022년도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광역시도지사들이 전부 다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국힘당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불경 특별연합 관련된 부분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운 첫 번째 근거가 부산, 울산, 경남에 각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특별법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 지원 조례를 하나하나 폐기를 시켰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모두가. 그 메가시티 특별법 안에는 금방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박 시장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도시 특별법에 들어있는 인재를 개발하고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혁신시키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전략 이런 것들을 가장 중심에 부산시를 두고자 하는 이 특별법 이것은 아주 극소적인 부분에 해당될 정도로 불경 특별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건 아직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민주당, 부산 민주당은 민주당 중앙당에 가서 투쟁할 자세도 되어 있습니다. 왜? 부산이 우선은 잘 돼야 되니까. 불경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재명 대표가 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갔다고 해서 거기에 토라져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은 정말로 소인배들이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마음 크게 먹고 저도 마음 우리 크게 민주당을 한번 먹는데, 믿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오신 거는 마지막으로 거대 예. 야당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발언 드려도 지금 되겠습니까? 탄핵이라든지 언제든지 괜찮으시죠? 본인들이 마지막 의지만 가지면 네. 법안 통과를 다 시키고 본인들에 의해서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제 보면 부산에 내려오셨을 때 조금 더 이 입법에 대한 부분을 시장 박영주 시장과의 좀 담화에서 조금 결정을 내줬으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재명 당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를 고민을 해야 될 민주당 당 대표고 박형준 시장님은 부산광역시 시장님의 입장에서 각각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 네. 바퀴 돌치지 마시면 단 국격 항로에 잠깐만. 대한 계측을 단 하기 와서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 역시 그리고 우리 민주당 역시 부산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지 알겠습니다. 말라. 그럼 그 얘기를 자, 끝으로 저희가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이상 길어지면 저희들 10시 넘기고 점심때까지 할 수 있어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박형준 시장의 직위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었고 사실 현장에 있었던 백브리핑을 들어보면 어쨌든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었다고 그럼요. 합니다. 자, 이런 논란들은 저희들 부산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욕심과 이런 것들이 좀 바람이 좀 섞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더 많이 좀 저희들이 좀 부탁 아닌 요구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네, 네. 저희들 오늘 주제 이야기들은 여기서 잠깐만. 예. 요거 한마디만. 네, 한 말씀만. 지난번에 네. 국회의원 선거할 때 부산시당에서 중앙당과 협의를 해서 1호 공약으로 만들었던 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가져오겠다. 그렇게 중앙당에서도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호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선숙 부산시당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산의 민주당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은 몇 명이라도 당선시켜달라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달랑 한 명 당선을 시켰는데 근데 가져오지 부산 민주당에 어떤 힘이 네, 국회의원을 안 만들어줬는데 무슨 재주로 가져옵니까? 네. 양심이 좀 있어야죠. 지방선거의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뜨거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